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남 응징하고 싶어요. 노쇼 행위 업무 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돈 안 갚는 친구의 위장 이혼.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요, 이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 괴롭힘을 일삼은 이제 상사 직원을 징계 면직한 처분이 과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괴롭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관련 고민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오늘 판결록 사연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제 그 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의 이제 부하 직원이었던 분이 2023년 3월에 이제 중앙회의 상사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신고를 한 사안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제 상사 직원은 부하 직원이 휴가를 쓰거나 혹은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또는 뭐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을 하라고 시켰고요.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거지냐라고 등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고 지점에서 이제 본점으로 온 부하 직원의 기를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제 말을 걸지 말라고도 하고 자동차를 탄 채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가서 이제 갑자기 멈추거나 혹은 뭐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린다거나 그런 위협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전 군대도 아니고 요즘 복명복창을 시키고요. 차로 직원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정말 가당키나 한가 싶긴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누구라도 이런 상사에 대해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하 직원분이 2023년 3월에 이제 중앙회에 상사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이제 두 분을 면담을 한 다음에 상사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사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금고도 이에 따라서 외부 조사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제 위임 계약을 해서 의뢰를 했고요. 이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징계 면직이라는 게 해고와 같은 건가요? 네,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징계 면직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직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의미를 하고요. 네. 해고라는 건 이제 근로자의 규책 사유나 혹은 뭐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 이 사건에서는 원고입니다. 징계 면직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사 직원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계좌 잔고를 걱정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기본 예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복장을 시킨 거고 주먹질은 하지 않았고 위협 운전은 직원들이 알아서 비킬 줄 알았다라고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가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상사 직원은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이 됐는데요. 네. 상사 직원 불복해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도 신청을 했지만 결국엔 이제 기각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이 상사 직원은 징계 내용 상당수의 녹음이나 뭐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고 징계 사유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였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재판부는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 상사 직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더불어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굉장히 일관되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이나 그리고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강요한 녹취록도 제출이 되었고 네가 대신 맞아라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CCTV 등을 영상 녹취 그리고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유들이 결국에는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더불어 이제 그 상사 직원들의 행위가 사실 업무상의 적정 범위 현저히 일탈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나머지 언동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판시를 하였고요. 신고한 이제 피해 직원들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이나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사 직원 때문에 퇴사한 직원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상사 직원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봤습니다. 변호사님,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때 객관적 증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괴롭힘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네,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되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히라는 게 사실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구두로 진행되면 녹음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안처럼 CCTV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CCTV 열람이나 보관 기간에 따라서는 열람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증거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녹음이라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고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건이 되게 지나거나 이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기억도 확실하지가 않고 네. 나중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뭐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거나 혹은 최소한 녹음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끔 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에서 기록에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일기장 같은 형식으로 기재를 해서 본인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면직이나 해고 처분까지 내려진 사례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기에 사실 충분한 사유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요즘 시대에서 사실 보기 되게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부하 직원분이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바로 안 하니까 상사 직원이 이렇게 신고까지 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이런 괴롭힘이 지속이 되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상사 직원분은 사실상 이런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뭐 강요라든지 폭행 등의 형사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런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소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2017년도에 재혼을 해가지고, 네, 재혼했는데, 재혼하고 나서, 재혼했을 때 그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네네. 여자가, 네, 희롱하는 남자를 제가 폭행을 했습니다. 네네. 폭행해갖고 제가 단기 징역을 갔다 온 사이에 여자가 그 가게하고 전부 정리를 해서 그 남자하고 도망을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볼 거는 지금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는 바람에 네, 그 상간남을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상간남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데 법적 제재를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상가를 해준 주인이 그 보증금, 다른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증금 같은 거는 계약제가 저니까, 저로 돼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 여자한테 그 계약자 말도 안 듣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냥 부인이니까 네. 제 통장으로 넣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교도소에 간 다음에 파른 상태라 가게를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제 통장으로, 메인 통장으로 입출금이 다 되는 상태에서 카드까지 뭐니 다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거를 와이프한테 맡기고 갔는데 네. 그 상가 주인은 그 여자한테 내 통장으로 넣었으니까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하다고 나 계약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징역에 있으니까 통화는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고 그 상간남하고 법적 제재를 취할 수는 없나 제가 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네.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같이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이혼한 소송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을 갔는데 이혼 소송비도 또 임시 때나 뭐 이런 게 또 몇십만 원 들고 하더라고요. 네.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혼한 상대의 배우자를 희롱하는 사람을 폭행해서 지금 징역살이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가게를 지금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정의하고 상간남과 함께 도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대응을 그렇죠. 하시고자 하시는데요. 지금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아내분이 다른 분이랑 사실상 바람을 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이세요? 예? 언제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그게 네. 2019년도에 제가 그 고향 친구가 하도 희롱을 해서 네네네. 그 고향 친구를 폭행을 해서 징역 간 사이에 우리 집에 오는 단골 손님하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2019년도에 발생한 일이겠네요, 그 일이? 그렇죠. 2019년에. 그때 발생하신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바람이 났다라든지 뭐 상관관계에 있었다라는 거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예, 예.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예. 그 혹시 그러면 그 상관관계에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 본인 진술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교도소 갔다 나왔어요. 네. 근데 여자가 네.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그 사람이 너무 착하면 모자라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여자한테는 네. 자기도 이제 속아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징역까지 다 와서 한 3일 있다가.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당신 지금 말하는 거 녹화해도 돼? 그랬어요. 네네. 그 녹음을 하래요. 네네. 그 녹음을 한 걸 들어보니까 이제 바람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도저히 나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도 있고 증거 네네. 쓴 것도 있고. 아내분의 녹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 거고. 그러면 그거를 그 사실을 그 녹음하신 게 언제세요? 그게 2020년 네. 제가 1월 30일 나와가지고 2월 3일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2020년 2월 3일. 정확히 그래요? 기억하고. 네, 이게 그리고 일단은 저만 드린 게 아니고 네. 제 여동생이 수녀님이거든요. 수녀. 네네. 근데 수녀가 지금 필리핀에서 사목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그만둔 상태인데 네. 그때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여동생한테 얘기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긴 한데 우선 상간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다른 조건이 없으면 상간소송 자체는 어쨌든 아내분의 녹음 같은 게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소송은 안날로부터 3년 내에는 원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간회의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날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아내분이 녹음하고 이런 날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 소멸시효가 사실 도과된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이제 지금 상담자분이 그 내용을 최근에 알았다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남자랑 사는 건 최근에 알은 거죠? 남자분이랑 살고 있는 걸요? 네, 처음에는 바람 핀 거는 2020년도에 그 자기가 누구랑 바람을 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바람을 폈나 보다 그러는데, 네. 올해인가 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여자한테. 네.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할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제가. 네네. 잘 이제 오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 회사를 갖다가 폐업 신고를 안 하고 가게를 갖다 넘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나간 거예요. 네. 폐업 신고는 안 한 거야. 그걸 까먹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인집에서 어느 날 허겁지겁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가게 폐업 신고가 안 돼 있다고 다른 사람 벌써 들어왔는데 상가에.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회사 가게도 이렇게 내가 그거를 갖다 왜 해줘야 되냐고. 네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해주라. 근데 하려고 갔더니만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런 세금을 이거 어떻게 하냐. 세금도 많은데 나 낼 돈도 없다 하니까 그 자기가 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당시에는 이 상가주도 배신해갖고 고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막 빼줘가지고 네네.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내가 낸다고 그리고 그냥 폐업을 해줬어요. 내 제 돈으로.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폐업을 했는데도 그 5년 동안 안 낸 세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무슨 문세하고 한 80몇만 원이 나왔는데 그 이제 이혼을 해달라고 할 때 여자한테 이혼이 해달라고 할 때 그래 해줄게 와라. 그래서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는데 나 이거 그 세금이 당신이 가게 팔아먹으면서 보증금 받으면서 나간 세금이 80만 원 나왔으니까 이거라도 좀 줘. 나 지금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혼 못 해줘. 그리고 갔어요. 네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같이 사는 남자한테. 네. 그 돈 주면은, 80만 원 주면은, 이혼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10년이 지난 건 아니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건데, 그걸 이제 소위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그 계약자가 그러면 상담자 분이셨나 봐요. 그 임대 관련된 부분이 원래는 그 임대 보증금이죠. 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상담자분이 쓰시고 상담자분 명의로 했었나 봐요, 계약을. 계약서를요? 네.
제 이름으로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자분 명의로 하신 거고. 아,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지금 그걸 아내분이 임의로 뭐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 이제 저랑 같이 사니까 1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네네. 부부인데 네.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계좌번호 다 알지, 내 주민등록번호 다 알지. 그렇잖아요. 내 통장 비밀번호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네네네. 같이 부부가 왔으니까 왜 거기서 돈이 들어오고 바쁘면은 우리 집사람이 은행 볼일을 제 대신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징역을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아니까 저 건물주는 그 상가주는 가게 이거 저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돼 그러니까 나가겠다, 가게 빼달라.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상가주는 아무 생각 없이 내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적법한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얼마나 제출했는지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 통장으로 네. 들어오는 거는 매상이고 매출이고 들어오는 대로 그날 들어오면 자기 통장으로 다 나중에 떠봤어요. 이제 저 은행 가서 네네. 뛰어보니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가게 매상이나 매출 이런 게 전부 다 그날 매출하고서 자기 통장, 여자 통장으로 다 뺐더라고요. 근데 보증금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아내분이랑 그 아내분이 왜냐면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 원래 있었으니까 그걸 아내분이 권한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그건 아내분한테 이거를 횡령으로 고소를 하든 아니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여자도 네. 자기도 이제 네. 그 여자 말로는 자기가 어떻게 썼다고 하겠어요. 다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을 다 사기당했다고 그랬지 뭐. 그러면 저도 그 여자가 그럼 네.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 솔직히 1년이라도 같이 살았는데 네네. 그 여자한테는 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괘씸한 거는 임대인한테 우리 예. 가정에 예. 파탄을 낸 아, 물론 여자도 네. 마찬가지 동의를 해서 같이 바람이 난 거니까 어쨌든 가정 파탄을 일으킨 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 네네. 저는 그거는 금전적인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상가주는 네. 뭐 우리 부부 문제랑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계약자는 난데 그 여자한테 그냥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 수가 있느냐. 아, 그쵸.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내분이 뭐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까지 전달했다. 그러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상가주에 인감이 대해서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인감이 없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뭐 과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고 다만 뭐 보증금 전액을 그분한테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냥 그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전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상가주가 어느 정도 상가 주인분이 그 임대인 쪽에서 제가 그 전부를 갖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하는 겁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상가주한테 네. 내가 뭐 돈을 받겠다 그런 거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된 사과. 이거 진짜 계약자가 난데 네. 그냥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내 통장 부부가 그럼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통장을 같이 쓰지 그런 거 따로 쓰니까 그 얘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서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뭐 전부 청구한다거나 그 책임이 임대인한테 전적으로 있다거나 그렇게는 보이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고 이제 이혼 관련해서도 물어보신 것 같으신데 예, 이혼은 어떻게 네. 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이혼 소송 말고 이혼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혼 어떤 거요?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아, 조정 신청. 네네. 그거를 어차피 그러면 아내분이 동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되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다만 법원에 인지송달료를 안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긴 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나으실 거라 소송 말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좀 알아보셔서 그거를 작성해 제출해 보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혼 조정 신청. 네네. 그거는 저기 혼자 가도 됩니까? 네네네. 아, 예. 왜냐면 저기 여자가 저기 제주도 쪽에 살고 저는 여기 인천 쪽에 있으니까 네네. 대산 저희 서산 옆에 대산이라는 데 있다가 지금 막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혼 조정 신청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혼자 하실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이라 그 신분관계 입증하는 자료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내분이 동의를 하시면은 절차가 아주 복잡하지 않으시니까 뭐 자녀도 지금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 두 건 그 상가주한테 그 보증금을 뭐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상간남한테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변호인을 수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 있거든요. 혹시 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시거나 그러시면 법률구조공단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저기 한 가지 더 그 화재보험을 제가 그 징역 가기 전에 들어온 게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만기가 됐었어요. 네. 만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제가 인감 주듯이 수용증명서를 떼어서 이 돈 잘 보관하고 있더라. 근데 그 수용증명서 떼어서 줬기 때문에 제 손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은 없는 거죠. 어떻게 수용 증명서를 떼서 줬더니만 그 경우에는 3천만 원도 받아서 그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 아내분이요? 네? 아내분이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내분이랑 그 상담자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부부였으니까 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다만 이제 뭐 부부라고 해서 재산을 무조건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내 동의 없이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아내분한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라 사실 그거를 보험사 쪽에다가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인감도장하고 똑같은 수용증명서를 떼어줄 때 그 교도관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함부로 떼주면 아무리 부인이라도 떼어주면 안 된다고. 제가 떼어줬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 알고 네네.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됐지 내가.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묻고 싶은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 신청을 권유해 주셨고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이 저희 유튜브에 내일 올라갑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정말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송을 바로 결정을 못 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소송은 항상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기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명시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최근에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또 기간이 계속 도과가 돼버리면 추후에는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 원하신다고 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빠르게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참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 손님이 2인 기준 11만 원 상당의 저녁 코스를 예약했는데요. 하지만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현재 등산 중인데 아직 하산하지 못해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경도 가능하니 늦게라도 오시라고 안내드렸고 하산하면 연락달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예약을 취소해야 했는데요. 저희 가게는 코스 특성상 손님별 맞춤 작업이 들어가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식재료들이 많아 예약 취소 시 음식 대부분을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당일 취소는 불가하며 노쇼 시 100%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예약 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약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손님의 노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당일 취소 불가, 또 노쇼 시 전액 청구라는 안내가 있었음에도 연락도 없이 노쇼를 한 손님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할까요? 네, 이제 이렇게 고지를 사전에 하였다고 하면 네.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로 인한 손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액이 소액입니다. 이 소송에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제 채권이 있으신 분들이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다만 그 사전 절차로 뭐 전화를 통해서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알리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내용 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그러한 방법이 모두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소액이라도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쇼시 전액 청구라고 해도 좀 이 금액을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군요. 네. 지금 업무방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업무방해죄 요소가 위계, 위력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이렇게 노쇼를 하게 된 경위가 처음부터 가지 않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고의로 일부러 상대방 그 가게에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계라는 기망을 수단을 하였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안만 봤을 때 이분이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처음부터 안 간 것인지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경제적 손실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나요? 네, 이제 그 손해배상의 종류가 경제적 손해 말고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신다면 뭐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들이나 판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에 정신적인 부분이 뭐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예약금 제도를 활용해서 노쇼를 방지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불만을 품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리뷰 테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이제 요새는 참 리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리뷰가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서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만약에 리뷰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글을 쓰게 되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사전에 노쇼 방지를 위해서 예약 보증금을 받았다면 노쇼 시에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합리적인 범위가 제한이 없이 뭐 한 달 전에 예약했는데 전액을 뭐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전액 반환 금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반환이 어렵거나 손해 발생을 하는 어떤 예상 시점을 정해서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입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홍보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청주의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는데요. 이 후보와 의원들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이 후보님이 항상 드시는 위스키와 중국 고급 술 마오타이주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쇼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또 실제로도 민주당 선거 캠프임을 자청을 했음에도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소규모 식당의 경우 예약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노쇼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대응책, 방지책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노쇼 방지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소액건들 소송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만 피해가 좀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소송을 진행하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예약하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많은 네.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그런 걸 뭐 정책적으로 구축을 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피해에 대한 예약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하고 미리 수령하고 요거를 뭐 환불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이트 내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서 배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부부는 사업을 하는데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번창했고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동창들이 모이면 그 친구가 식대를 계산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친구가 거래처마다 수금이 밀린다면서 이자를 높게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차용증도 써준다고 하고요. 사실 저희 남편 철칙이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자라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알고 지낸 지도 3년이 넘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 나중에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1,2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돼도 갚지를 않는 겁니다. 친구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일부만 조금씩 갚아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그렇게라도 받자 싶어서 수락했고 친구는 그 뒤로 다달이 50만 원 정도를 갚았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 갚지를 않더라고요. 매달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 이번 달에는 보낼까, 어렵다고 안 보내는 건 아닐까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또 몇 달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이를 어쩌나 싶고 남편이 돈 빌려준 걸 눈치챌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얼마 전 동창 한 명이 이 친구가 폐업을 했고 부부도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동창 역시 이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는데 알고 보니 둘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했고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위장 이혼을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그러면 또 돈을 못 받게 되나 싶기도 하고요. 차용증이 있으니 소송을 걸까 했지만 일이 커지면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위장 이혼이라고 하죠.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흔하게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채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채무를 부담을 하고 한 명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채권 추심 같은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장 이혼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세금 문제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주택 청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 같은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국가 지원을 좀 부정하게 네, 수반하는군요. 네, 그래서 국가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위장 이혼이 민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그 만약에 위장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적발이 되는 경우에 이게 어떤 목적을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조세 처벌법으로 이제 의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 의무를 피하는 경우에 이제 조세법 처벌에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다른 채권자의 어떤 추심을 막기 위해서 아내나 혹은 남편분한테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로 했다라고 하면 뭐 이건 사회행위 시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형사적인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을 갚지 않는 친구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 상담자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위장 이혼을 하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어떤 형식적인 조치는 다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는 사실 같은 곳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이제 이런 거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주지에 같이 거주를 하느냐,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그런 흔적들을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상담자님께서 친구 부부의 위장 이혼을 신고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동거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관련해 가지고 채권자 입장인데 이 상담자분처럼 채권자 입장이라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자체가 굉장히 면밀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조세랑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뭐 신고를 한다고 하면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때도 근거 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크게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CCTV라든지 둘이 같이 동거한다는 흔적, 뭐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해가지고 절차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상담자님께서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위장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차용증을 내세워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이 상담자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하시는 거는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위장 이혼을 했다는 거를 봤을 때 이 채무가 있는 쪽이 채무를 갖게 하고 나머지 금전은 상대방 배우자한테 이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거는 추가적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소송을 하시는 건 항상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런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뭐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한 거죠? 네네. 지금 뭐 차용증도 있고 네. 이체한 내역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체한 내역이랑 상대방 주소지나 핸드폰 번호만 아시면 소송은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추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하게 그 채무자분 친구분이 뭐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시고 뭐 재산 이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재산을 옮기고 다른 그 부부 일방 부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밝히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장 이혼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희 가족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다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년들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서 담배 피우면 집안으로 냄새가 들어오니까 다른 데로 가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 이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골절됐고 광대뼈에도 크게 멍이 들었습니다. 일단 입원을 하신 상태인데요. 의사가 어깨 회복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상대 청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상대가 우리에게 욕설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욕을 한 적이 없는데요. 거짓 지술을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우선 음주 관련 폭행 사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자께서 상대방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보고 계신데 이 폭행 사건에서 음주 여부가 영향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범죄 행위랑 관련돼서는 고의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음주 때문이었다, 술 기운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등 혹은 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고 있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의의 추정 부분을 약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의 정도가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되게 과한 음주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입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남성들은 아버지께서 먼저 욕설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거짓 진술과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폭행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먼저 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폭행에 이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이 부분을 뭐 처벌한다거나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실제로 아버지께서 먼저 욕설을 하셔서 청년들이 폭력을 휘두르게 된 거라면 그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위 같은 거는 좀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좀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걸 아버님에 대해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아버님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폭행을 휘두른 청년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2명 이상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되나요? 네, 이제 이런 특수폭행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명 이상이 공동을 해서 이렇게 폭행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 폭처법이라고 불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형량이 2분의 1까지 이제 가중이 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의 상태가 뭐 골절이 되고 광대뼈에 크게 멍이 들었다라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 폭행 이상으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이 돼서 상해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폭처법 위반, 공동 상해 행위로 의율이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공동에서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가중이 돼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이 폭처법에서 규율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흉기 휴대 같은 위협을 가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 흉기 휴대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가만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이 폭처법에서 이를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흉기가 없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는 건 사실 맞고요. 네. 다만 흉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공동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 자체가 흉기 소지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2분의 1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담자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도로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로에 CCTV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관리청에 CCTV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뭐 파악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CCTV가 없는 좁은 골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버님이 욕설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아버님이 다소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입증 자료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폭행이냐 상해냐는 사실상 상해 진단서 발급을 좀 차이로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해 진단서 같은 그 상해 정도 그리고 다친 손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별도로 이제 추후에 이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병원비라든지 피해본 내역 같은 것도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 지금 아버지께서 부상 정도가 좀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가 골절돼서 의사가 회복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통상 손해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네. 이미 발생한 치료비랑 장래를 향한 치료비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민사소송이 없이 그냥
그냥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딱 산정된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위자료나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금액은 조금 더 상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남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이거 증거 자료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 좀 억울하게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거나 혹은 이런 게 상대방 측의 피의자들에게 좀 감형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욕한 적이 없다라는 거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찾는 것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